오랜만에 또 일요법회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뭐 하겠다고 준비했다가 뭐 행사가 자꾸 겹쳐서 일요법회를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고선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그 글자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까르마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르마랑 본래 고대 인도에서 그 이야기했던 까르마가 약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바가 불교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말투,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으로 저장된다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졌다고 해서 이 만진 행위 하나가 종자처럼 업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건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 알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까르마라고 업이라고 붙여지는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다 까르마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느냐? 제사의식에서 했던 행위는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까르마라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 받아들이면서 좀 확장된 의미가 있죠. 윤회를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말들이 고대 인도 사회에서도 윤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윤회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그 내용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은 고대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그 다른 장소에 다시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남아 선호 사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제사의 주체는 남자여야 되는데 그 돌아가신 조상을 시봉을 할 때 제사를 통해서 시봉을 할 때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 후손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남자 후손이 끊어지면은 조상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그러면은 조상이 몇 대까지 그러면 계속 받들어야 되느냐? 고대 인도에서는 이제 5대까지 바라본 거예요. 5대. 그러니 내가 지금 죽어서 저승세계 또 다른 세상에 갔을 때 내가 밥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후손이 분명 그 남자가 태어나야 되고 그 남자아이가 또 다른 후손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제사가 어느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5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남아가 태어나지 않으면 본인은 사라진다고 봤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뭐 각각의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으나 인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나더라 하더라도 그 곳에서 또 언젠가 몸을 달리하면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게 고대 인도 사회에서 생각했던 윤회의 개념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만들어진 세상에 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의식에 의해서 투영된 세계다. 이 세상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네 눈앞에 이런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만사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느냐, 그거를 유식에서는 식의 전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이 차츰차츰 변해가면서 투영된 세상. 그래서 전생의 업이, 전생에 지었던 내가 쌓은 씨앗이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씩 현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이다. 세상만사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할 때 다른 비유가 뭐가 있을까? 옛날 그 부파불교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500년 뒤에 그 제자들이 여러 부파로 갈라지긴 했는데 그 부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업을 좀 설명하는데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낸 단어가 이 종자설이에요. 종자. 씨앗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업 하면은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교리에서. 말로 하는 거, 말, 행동, 그 다음에 생각. 그걸 삼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윤회와 업이 지속되는 거, 상속된다. 게 서로 상자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종자라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하죠.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업이라는 말을 표현했었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다음에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도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그다음에 생각을 곰곰이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말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죠. 아무 의미 없이 막 툭툭툭 내뱉는 사람. 너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고 있구나. 입만 열면 그냥 다 거짓말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답변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하더라도 그 저변에 생각을 곰곰이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습관적으로 툭툭툭 말을 뱉느냐, 그런 것도 있고, 행동도 그렇죠.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참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있죠. 그 반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무릎팍을 툭 치면은 발이 이렇게 튀어나간다든가,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가 심장 뛰지 말게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는 건 아니죠. 행동에는 또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으면은 또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를 갖고, 내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게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멍하니 있는 거, 그 다음에 곰곰이 내가 어느 한 주제를 갖고선 집중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의지를 갖고선 내가 업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도 다 업의 뭐라고 되나 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는 얘기를 곰곰이 다시 정립을 해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 안에 쌓아지는 것들을 업이라고 그래요. 더우니까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한번 머리 긁은 게 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하는 생각들이 이거져서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게 업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쉽게 그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평상시에 하는 말, 행동, 생각이 긍정적으로 쌓여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가 진화한다. 그게 이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 업이 쌓여져서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까 그걸 설명하는 가장 쉬운 문장이 그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투, 하는 행동, 하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쌓여지면 내 안에 DNA 유전자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정적으로 쌓여지면은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언어 생활, 그다음에 행동, 생각이 딱 세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내 안에 종자, 씨앗 형태로 남겨져서 다음 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생부터 전생에도 무슨 업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이 아직 현상계에 발화하지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나쁜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전생에 지었던 씨앗이 내가 지금 현생에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 그게 세 번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해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씨앗으로 남느냐. 전생에 지은 씨앗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생에 지었던 씨앗이 지금 현상계에 다시 발화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경우. 그거를 이제 그 어려운 단어로 할 것 같으면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에 의해서 다음 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전생에 지었던 업을 지금 현생에 변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생에 지었던 업이 이 현재의 세상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경우. 그걸 세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성유식록,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유식을 잘 설명한 그 경전이 있는데 그 논에서는 일체 종자식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종자의 형태로 심어진다, 남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초반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냥 한번 내가 머리 만진다고 한 그런 행위가 다 씨앗으로 남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얼핏 그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습관이 성품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좋은 성품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안 좋은 습관이 이제 그 다음 생에 안 좋은 성품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80까지 갈 정도면 그건 버릇이 아니라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업을 가장 쉽게 풀이한 게 종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업종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업종자, 두 번째는 명언종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 종자에 의해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어떤 세상에 태어나느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는 그걸 업종자라고 불러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이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숙, 달리 익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숙 달리 익어진다 하면은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선인선과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인 악과
나쁜 씨앗을 심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세상에는 선인 선과보다는 선인 락과 좋은 씨앗을 심으면 결과로 즐거운 과보, 행복이라고 하는 과보를 받는 거고, 악인 악과가 아니라 악인 곡과, 나쁜 씨앗을, 나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 받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결과는 선과 표창장 받는 게 선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기분 좋고 남들한테 그래도 어깨를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그런 행위죠. 악행을 하면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죠. 그 징역살이 같은 거, 교도소에 가는 거.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악은 아니죠. 그렇죠? 고통, 괴로울 뿐이지 교도소에 가고 징벌을 받는 것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그걸 이숙이라고 합니다. 달리 익어진다. 그거를 업종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다음 생에 결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떤 결과를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종자를 업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럴 때는 결과가 달라진다. 선을 심었는데 선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으면은 결과로 즐거움, 행복이 오는구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악과가 아니라 고통의 과보를 받는구나. 명언종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 명언이 우리가 이름 명자에다가 말씀원자를 쓰거든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가치관을 습득을 해요. 그 세상의 문화를 습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습득하는 문화가 달라져요. 습득하는 문화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나의 자아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한글을 쓰느냐, 뭐 일본어를 쓰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같은 언어지만은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언어를 많이 쓰느냐, 남을 칭찬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언어를 쓰느냐.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품위 있는 언어를 썼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표현하더라도 근사한 단어를 써가지고 세상을 표현하고 나의 가치관을 표현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육두문자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그 욕을 섞어서 쓰지 않으면 서로 친구들끼리 서먹서먹하잖아요. 내 친구는 막 얀마 전마 하면서 육두문자를 막 써가는데 난 거기에 대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점잖게 대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의사소통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거든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가치관이 현생까지 그대로 다시 이어오거든요. 전생에 익어졌던 세계관, 전생에 익어졌던 나의 자아관이 이번 생까지 그대로 이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류라고 표현해요. 동등한 흐름.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류라고 했어요. 이류. 달리 익어진다. 근데 언어를 통해서 익어졌던 그런 씨앗들은 등류, 웬만하면 동등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숙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등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왜 그런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심은 씨앗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 그럴 때는 이숙이라는 표현을 쓰고 언어로 이어진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다음에 자아관 그런 거는 전생에 그대로 현생까지 이어져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현생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그다음에 자아관을 갖느냐도 다음 생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번에는 예를 하나씩 들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